무사셋. 안녕하세요. 법무사 김청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 안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전영진입니다.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셋이 모여 무사셋입니다. 셋입니다. 무사셋. 자, 오늘도 세무사님께서 가운데 자리에 앉으셨는데 어떤 재미난 얘기를 들고 오셨는지요?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컨텐츠를 하기 전에 어느 한 유명한 기업가가 한 말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기업가가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첫 번째 아들이 죽었을 때였고 두 번째는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였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슬프다. 그쵸. 사람의 죽음과 세무조사를.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았던 그 납세자분들이 피가 말리는 듯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저한테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사업가들에게 가장 무서운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이 세무조사의 실제 사례 이 부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처럼 이렇게 세무조사를 받을 만한 건덕지가 전혀 없는 매출의 규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규모 있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겠네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매출액도 보지도 않고 무언가 혐의가 있으면 바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세무조사가 사실상 1년 잘못했다고 한 번에 그 다음 년도에 바로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세무조사는 3년, 4년, 5년을 묵혔다가 나옵니다. 우리 형법상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공소시효. 근데 세법에서도 이 공소시효랑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해요. 이 소멸시효 기간이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보통 5년이에요. 또 5년간 국세청은 이걸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5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년 아니면 3년, 4년을 한 번에 묶었다가 세무조사를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또 추징액도 커지기도 하죠. 그래서 추징액이 커지는 거예요. 에이. 증거를 또 다방면으로 많이 확보해야지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리면은 결국은 또 조세 추징권이 없어져 버리니까. 맞아요. 그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세무조사 통계를 제가 한번 봐봤어요. 그 세무조사 건수가 최근 4년간 연간 1만 4천 건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수치를 딱 보게 되면은 되게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걸 비율로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법인 입장에서는 세무조사를 맞을 확률이 0.403%예요. 개인은 몇 퍼센트냐? 개인은 0.0433%예요. 1%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비율이 정확하게 이제 맞지 않는 업종이 딱 5군데가 있어요.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은 건설업, 인테리어 업종. 두 번째가 병원, 고소득의 전문직 업종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유튜버들 있죠. 유튜버들. 네 번째가 요건 좀 갈리기는 합니다만 음식점 업종. 매출이 큰 음식점 업종. 그런 데는 지금 말씀하신 통계치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그렇죠. 얘기죠? 나올 그쵸. 확률이 높다는 것 같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 스튜디오. 이 5개의 업종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털면 뭐든 나오는 탈루의 가능성이 거구나. 크다는 거겠죠. 세금 탈루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자면 이 5개 업종의 공통적인 특징이 현금 매출이 많아요. 현금 매출이 많아요. 요즘은 거의 다 이제 카드를 쓰시거나 전자세금 계산서로 자료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5개 업종은 아직도 현금 수입이 많아요. 맞아. 현금 수입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국세청에서는 현금 수입을 모르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자면 현금 수입을 누락할 가능성이 가장 큰 업종이에요. 그래서 이 5개 업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비율 있죠? 0.403%, 0.043%가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제가 체감상으로는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현금 매출 누락에 따른 세무조사의 실제 사례, 국세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세무조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이 방송을 안 보셨으면 좋겠네요. 실제로. 네. 안 보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국세청이 그러면 어떻게 세무조사를 하는지 이거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현금 매출 누락한 기업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는 국세청은 모든 계좌를 다 까봅니다. 그 기업의 대표자, 그 사업용 계좌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의 개인 계좌까지 다 까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국세청은 언제든지 사업용 계좌를 마음대로 까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실제로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권한이 없어요.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국세청은 그럴 권한이 없어요. 국세청이 그 어느 한 사람의 계좌를 까보려고 한다면 그 금융기관에 먼저 요청을 합니다. 금융기관에 요청을 하면 이 금융기관은 반드시 이 계좌 소유주에다가 고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예외적인 사항이 있어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세무조사를 맞았을 때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납세자도 모르게끔 국세청이 그 계좌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무조사 때는. 아,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그렇죠. 그럼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어지냐? 계좌에 개인 이름으로 들어온 금액 있죠? 다 현금 매출을 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 경험상 다 현금 매출이 맞아요. 아... 실제로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명을 하면은 뭐 빼주고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구나. 거기에서 이제 소명 자료가 이루어지는 어... 거예요. 네. 근데 거의 그 개인 이름으로 들어온 거는 다 현금 매출로 보는데 제가 이제 대응을 하면 이 납세자분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 세무사님, 이건 현금 매출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빌린 금액으로 하자. 이렇게 한번 세무사님이 좀 조정해 주세요.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방법이 좀 통용됐었어요. 사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 이게 통용이 됐거든요. 이제는 이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제가 사례 말씀드릴게요. 가령 예를 들자면 건설업,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대표자가 계신다고 해봐요. 이 대표자의 계좌에 김청산 법무사님이 1,000만 원을 입금했다고 해봐요. 이거 실제로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예전에는 납세자가 나 김청산 법무사님한테 차입 받은 거야. 이거 매출 아닌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계약서 작성하면 어느 정도 이제 넘어가는 게 있었거든요. 국세청에서 이제 이걸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입금자인 김청산 법무사님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다 봐요. 저는 등기가 없는데요. 예를 들면 등기부 등본상 집을 구매하셔서 집을 구매하시면은 인테리어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등기일자가 3월이에요. 근데 만약에 입금한 내역이 1월, 2월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인테리어 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국세청의 세무조사 사례가. 이제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음식점을 볼까요? 음식점은 현금 매출 누락이 좀 많긴 해요. 음식점은 많기는 했죠. 예. 현금 매출 누락하면은 국세청에서 예전에는 음식점이 어떻게 했냐면 세무조사관이 하루 동안 있어요. 카운터를 합니다. 예전에는 카운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카운터를 한 것을 1년치 환산한 금액으로 통해서 매출을 추정. 아, 하루치를 카운트해가지고 365일을 환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경험했던 사례가 잘 되는 음식점을 제가 매일 가는 데가 있었어요. 이상하게 그날 그 대표자, 그 주인분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안 드셔도 된다고, 오늘은 안 드셔도 된다고 알고 보니까 그때 카운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조사관들이 카운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은 손님이 좀 적게 오기를 바라요. 그날은 진짜 적게 오기를 바라시니까. 아니면 다 카드로 계산하거나. 그쵸. 그래서 그랬던 사례가 요즘엔 또 발전됐습니다. 요즘은 어떤 시대예요? 플랫폼의 시대예요. 인테리어 업종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요즘에는 유명한 플랫폼이 있죠? 네. 오늘의 집이에요. 오늘의 집 가보면 그 후기가 나옵니다. 맞아. 후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금액도 써져 있어요. 그럼 국세청이 얘네 소득률이 너무 낮은데? 성금 매출 누락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이제는 실제로 그 사업장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의 집을 봐요. 오늘의 집을 봅니다. 후기랑 매출 금액이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세자들, 우리들의 사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술의 발전 플랫폼이 그다지 유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무조사의 사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점은 요즘에 어플이 너무 많죠. 배달의 민족 바로 그거예요. 거구나. 후기가 나와요, 거기에. 그러니까 매출이 신고한 금액이 한 얼마 안 돼요. 근데 후기는 막 이만큼 쌓여져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이거는 매출 누락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영세한 자그마한 규모의 식당인 경우에 가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카드도 없고 현금도 없어. 그럼 또 이제 계좌이체를 해달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자동으로 매출로 일단은 간주 또는 추정을 하겠다. 당연히 무조건적으로 개인 이름으로 들어온 것은 무조건적으로 매출을 추정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또 맞긴 하겠네요. 그 세무조사를 하는 사람들은 세무조사 이렇게 팀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 세무서에 세무조사팀이 따로 있어요. 자, 여담으로 말씀드릴까요? 세무조사팀은 항상 어느 분과 같이 칭을 쓰냐면 세무서장님이랑 같이 써요. 왜냐면 뒷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항상 그 세무서장님이랑 같이 칭을 쓰는 데가 있어요. 요즘 들어는 이제 병의원분들도 많으세요. 병의원분들은 좀 심각해요. 병의원분들이 뭐가 걸려있냐면 가장 많았던 사례가 뭐냐면 병의원들의 고질적인 업계상 인정되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리베이트예요.
아, 리베이트. 리베이트. 리베이트가 사실적으로 되게 많습니다. 의료기기라던가 그럴 것 같아요. 무슨 예. 뭐 이 약품을 써주면 우리가 얼마나 줄게. 약국 뭐 이런 거. 그렇죠. 약품 이게 왜냐면 처방전을 써드려야 되니까 네. 그거를 우선적으로 우리 걸 써줘라 라면서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가 실무상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리베이트가 좀 기간이 됐기도 했지만 리베이트는 수입이 아니다. 라고 해서 누가 이제 소송을 걸었어요.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되냐면 법의 위법성에 상관없이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으면 그거는 이익으로 봐야 된다. 라는 판례가 대법원에서 나왔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위법 소득이면 병원의 매출 금액이 아니라 그 병원장, 의사 분들의 경비가 인정되어지지 않는 기타 소득으로 봐요. 맞네. 기타 소득 성격은 맞네요. 탈세는 기술이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안 걸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제 경험상 탈세를 하시면 현금 매출 누락하면 그 당시는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당시는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그대로 끝나느냐? 아니요. 이게 첩첩산중으로 이렇게 쌓입니다. 그게 한 번에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탈세는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절세 최고의 전략은요. 리스크를 죽이고 세법상 정당하게 공제나 감면을 통해서 세금을 낮추는 게 이게 최고의 전략이에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금 매출 누락은 웬만하면 조금 피해 주시길 바라요. 왜냐면 현금 매출로 이제 세무사 대응을 하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라. 너무 맞아, 좋은 맞아, 말씀이세요. 맞아. 네, 그래서 세금은 지금 내는 게 제일 적게 내는 거네요. 너무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맞아. 수고비 크게 내지 말고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전문 세무사님을 통해서 제대로 신고하고 적용을 받고 그래야 된다는 말씀이죠? 따뜻한 마무리입니다. 따뜻한 마무리예요. 바로 이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최고의 전략은 정말 정당하게 우리가 세액 공제나 감면을 받고 이렇게 전략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절세 전략이다. 자, 오늘도 정말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진무사님의 세무조사 특강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법무사 김청선, 노무사 아는지 세무사 전영진. 셋이 모여 무사 셋이었습니다.